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나 이거 봄 92번째 에피소드 파트 2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나 이거 봄 요봄남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후원자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팟빵의 소시민입니다 님께서 1,000코인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후원과 함께 안녕하세요. 요봄남봄 애청자 소시민입니다. 오늘도 하이프 3번 다 밀어드렸습니다. 묻고 트리플로가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후원에 이어서 유튜브 하이프까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죄송합니다. 소시민입니다 님이 그 전에 남겨주셨던 댓글에 귀멸의 칼날 에피소드 파트 1, 2로 나눠서 목요일, 금요일에 각각 업로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속을 드렸었는데 파트 2를 이제서야 업로드를 하게 됐습니다. 파트 1 에피소드에서 저는 암만 생각해도 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누가 잘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언제나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건 제 자신이었네요. 소시민입니다 님뿐만 아니라 요봄남봄 청취자, 구독자분들께도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를 포함해서 귀멸의 칼날을 다룬 2편의 에피소드가 업로드 되었죠. 부두계약의 팝콘 무비 에피소드는 한 주 쉬어가게 되었습니다.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팝콘 무비 에피소드는 한 주 쉬어가지만 박스 오피스 이야기는 이어가야 할 것 같아서 이번 에피소드 오프닝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8월의 마지막 주말 박스 오피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박스 오피스,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룰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이 지난 주말 3일 동안 80만 명을 동원하면서 2주 연속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9월 4일 목요일 기준 누적 관객 수 345만 명 기록 중입니다. 400만 관객 돌파는 기정사실인 듯 보이고요. 500만을 넘게 될지, 현재까지 2025 한국 극장가 흥행 1위작인 좀비딸의 성적도 제끼게 될지, 최종적으로 일본 영화 역대 흥행 1위작 스즈메의 문단속도 뛰어넘을 것인지, 탄지로의 모험처럼 흥행 추이 또한 최종장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2위는 20만 명이 관람한 좀비딸입니다. 누적 관객 수 541만 명을 넘겼습니다. 무한성편이 굳건히 버티고 있고 신작들도 개봉하게 될 터라 관객 수 600만 돌파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600만 돌파보다는 흥행 1위 타이틀 고수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좀비딸의 효자손이 탄지로의 일륜도보다 계급이 월등히 높은 만큼 안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위까지 저번 주와 구도가 똑같습니다. 주말 동안 15만 명이 찾은 F1 더 무비가 2주 연속 3위입니다. 누적 관객 수는 482만 명이고요. 500만 돌파 과연 가능할까요? 빵형의 최후의 풀악셀, 그 결과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4위부터는 주말 관객 수 10,000명대로 떨어집니다. 중국의 청춘 멜로 영화 첫사랑 엔딩, 이 주말 관객 수 4만 명을 기록하면서 4위로 데뷔했습니다. 누적 관객 수 84,000명이고요. 중화권 멜로 하면은 한동안 대만 멜로밖에 안 떠올랐는데 중국 멜로라 제겐 조금 신선하게 다가오네요. 관람하신 분들 계시다면 어떠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위는 긴키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입니다. 주말 관객 수 36,000명, 누적 관객 수 26만 명 돌파했습니다. 4위 첫사랑 엔딩, 5위 긴키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까지 모두 영화 히트맨2, 승부 등을 배급했던 바이포엠 스튜디오가 수입한 작품입니다. 수입 가격이 꽤나 비쌌다고 알려진 발레리나가 32만 명 언저리에서 국내 흥행세를 마감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긴키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의 26만 명이라는 스코어는 바이포엠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CGV 단독 개봉작 노바디2가 주말 동안 2만 명을 불러 모으면서 한국 극장가의 6위로
데뷔했습니다. 누적 관객 수는 5만 3천 명입니다. 전편의 국내 최종 성적이 13만 명입니다. 지금과 같은 흥행세라면 전편 최종 성적을 못 넘을 것 같은데 북미 시장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CGV 단독 개봉이라 하지만은 실패했네요. 북미 박스오피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동절 연휴가 끼어있던 주간이라 북미 박스오피스의 전반적인 성적이 매우 낮습니다. 북미 박스오피스 1위 작인 웹폰의 주말 수익이 1,000만 불밖에 안 되니까 말 다 했죠. 사실 그 전주 단 이틀간 상영했던 캐대헌 싱얼롱 버전의 수익이 어디까지나 추정 수익인지라 진정한 박스오피스 1위작이라고 볼 수 없지 않겠느냐 라고 한다면 웹폰이 무려 4주 연속 1위에 올랐다 볼 수 있습니다. 4주 동안 알차게 벌어들이면서 북미 누적 수익 1억 3천만 불, 전세계 수익 2억 3천만 불 넘겼습니다. 배급사 워너브라더스는 2025년 초반에는 시너스 죄인들 그리고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블러드라인으로 알차게 벌어먹더니 중반 들어서는 웹폰으로 알짜 수익을 거둔 것도 모자라서 하반기 접어들어서는 얼마 전에 국내에도 개봉을 했죠. 컨저링 시리즈의 신작 컨저링 마지막 이야기까지 포진을 시켜놓았으니까 컨저링 신작도 마지막 작품이라고 하니까 꽤나 알찬 수익 거둘 전망이 보이던데 2025년 워너의 공포 영화 배팅 대성공입니다. 2위부터는 주말 수익 100만 불대로 떨어집니다. 노동절 연휴가 북미 극장가에 미치는 영향 실감 나시죠? 최초의 블록버스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그 유명한 조스가 개봉 50주년 맞이 재개봉을 해서 주말 동안 800만 불의 수익을 거둬들였습니다. 2위에 올랐고요. 현재까지 전 세계 수익은 1,000만 불 정도 기록 중입니다. 조스의 완성도나 때가를 보면 1975년작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인데 50년이 지나서도 1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둬들인다니까 이 또한 쉽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대단합니다. 영화 블랙스완을 연출했던 데런 에러노프스키 감독의 신작 캐치의 과거형이죠. 커트 스털링이 3위로 데뷔했습니다. 주말 수익 780만 불, 전 세계 수익 1,500만 불 기록 중입니다. 영화 엘비스로 오스카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던 오스틴 버틀러 배우 주연의 영화 더 배트맨에서 캐두먼 역할로 나왔던 조 크레비츠, 드라마 데어데블 시리즈에서 킹핀으로 열연 중인 빈센트 도노프리오 배우 등이 출연을 했는데 성적이 신통치 못하네요. 추정 제작비가 4천만 불 수준이라던데 극장 수익만으로는 손익분기점 넘기지 못할 듯 싶습니다. 4위는 주말 수익 670만 불, 북미 누적 수익 9,200만 불, 전 세계 수익 1억 3천만 불을 넘긴 프리키 프라이데이 2입니다. 저도 이 영화 봤습니다. 어쩌다 보니 홍대에서 이 영화를 봤는데 홍대라 그런가 외국인 관객들이 많이들 보러 오셨더라고요. 외국인 관객들의 리액션이 또 한국 관객들하고는 달리 조금 열정적이잖아요. 때론 이 같은 열정적인 반응이 관람에 방해가 될 때도 없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덕분에 저 또한 즐겁게 관람했습니다. 가족끼리 특히 모녀 간에 보러 가기 참 좋은 디즈니 영화였다. 국내에서는 상영관을 이제는 찾기가 더더욱 어려워졌으니까 관람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디즈니 플러스로 관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위는 신작입니다. 원제 더 로즈, 국내 개봉명 더 로즈 완벽한 이혼이 주말 수익 620만 불 벌어들이면서 5위로 데뷔했습니다. 전세계 수익 1,800만 불 기록 중인데요. 1981년 출판된 소설 장미의 전쟁이 1989년 마이클 더글라스, 캐슬린 터너, 데니 드비토 배우 주연으로 영화화된 후 36년 만에 리메이크되어 관객들을 찾았습니다. 배우진도 베네딕트 컴버배치, 올리비아 콜먼 등 그때 그 시절 못지않게 빵빵합니다. 1989년작은 그때 그 시절 북미에서만 8천만 불이 넘는 수익을 거둔 데 반해서 36년 만의 리메이크작은 이제 겨우 전 세계 수익 1,800만 불이라 안타깝습니다. 8월 마지막 주말 박스오피스 알아보는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뭐봄 나 아니거 봄, 요봄 남봄 92번째 에피소드 파트 2 회상의 호흡 제1형 하쿠지 야메떼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지금 시작합니다.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은 고토케 코요하루 작가의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둔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두 번째 극장판 애니메이션입니다. 첫 번째 극장판 애니메이션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이고요. 자꾸 제가 극장판 하는 이유는 우선 공식 제목이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땡땡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귀멸의 칼날 남매의 연 편이니 아사쿠사 편이니 극장에 개봉했던 작품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됐던 분량을 2시간 내외로 합쳐서 극장에 올린 총집편입니다. 예전에 드라마 아이리스 종영 후에 2시간짜리 영화 분량으로 재편집을 해가지고 아이리스 더 무비 라고 이름 붙여서 극장가에 개봉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 까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리스 더 무비는 20부작을 2시간으로 좀 심하게 압축을 했다면은 총집편 귀멸의 칼날 시리즈들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드라마 아이리스처럼 총집편 귀멸의 칼날 시리즈는 애초부터 극장 상영을 전제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라는 거죠. 제목도 제목이지만은 극장 상영을 전제로 한 작품과 아닌 작품 간의 차이 또한 줘야 하니까 극장판 하게 된 겁니다. 첫 번째 극장판 무한열차편을 TV판 애니메이션 일명 TVA가 아닌 극장판으로 제작한 공식적인 이유는 귀멸의 칼날은 건 바이 건으로 에피소드가 전개가 됩니다. 여기에 혈귀가 나타났단다. 귀살대 출동 클리어. 그렇다면 다음 미션 장소는 저기다. 알겠습니다. 출동!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무한열차편도 무한열차 내에 혈귀가 있댄다. 가서 처리해라. 라는 미션을 주인공들이 받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TVA로 제작하기에는 분량이 적고 극 내용도 기승전결이 매우 명확해서 긴 호흡의 애니메이션보다는 비교적 짧은 호흡의 영화가 더 낫다고 판단한 제작사가 극장판 제작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제 뇌피셜을 조금 곁들여 보자면은 애니메이션 1기가 일본 내의 귀멸의 칼날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애니메이션 제작사 유포테이블 입장에서 겐또가 일본 영화니까 일본 용어를 써줘야죠. 겐또가 딱 선 거죠. 야, TVA 1기 지금 난리 났다. 때는 이때야. 돈 한번 벌어보자. 배팅 한번 걸어봐. 하게 된 거 아닐까. 영화의 호흡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라는 오피셜한 그 결정 배경 혹은 뭐 돈 한번 벌어봐야 되지 않겠냐? 라는 배팅에 제대로 통했습니다. 기왕 벌 거 제대로 벌어보자 해서 유포테이블이 칼 한번 작정하고 갈아서 만들어낸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2020년 개봉해서 20년 만에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밀어내고 일본 역대 흥행 1위 자리에 오르는 것도 모자라 전 세계 수익 5억 불을 넘기면서 2020년 전 세계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하는 역사를 썼습니다. 코로나 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 3억 6천만 불, 윌 스미스 배우 주연 나쁜 녀석들 시리즈의 17년 만의 신작 나쁜 녀석들 포에버 4억 2천만 불을 저만치 따돌린 수익을 거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무한열차편의 추정 제작비가 1,500만 불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테넷은 2억 불, 나쁜 녀석들 3는 9천만 불 들어갔거든요. 200억 원 들여서 6천억 원을 벌어들이는 어마무시한 가성비 작품인 거죠. 일각에서는 제작사 유포테이블이 제작비 관련해서 지금껏 아무런 코멘트도 하지 않았다. 1,500만 불이라는 제작비도 높게 책정된 수치일 수도 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작비가 얼마가 되었든 간에 할리우드 스케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맛도 제대로 한번 받고 무한열차편 성공 후 제작사 사장이자 무한성편의 총감독이 배급사한테 전화를 때려가지고 모시모시 무한성편은 극장판 3부작으로 갑니다 라고 했답니다. 아마도 이거는 어디까지나 또 제 망상인데 뇌피셜이에요. 제작사 입장에서 무한열차편 성적 딱 보고 회의를 했겠죠. 작정하고 이렇게 극장판을 만드니까 팬들도 좋아하고 우리도 돈 벌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냐. 야, 귀멸의 칼날 최종장이 그거 무한성편이지? 야, 극장판으로 가 그거. 야, 미쳤다고 TVA로 만드냐? 그거 할리우드 놈들 해리 빠따니 헝거게임이니 어벤져스니 마지막 가서는 파트 1, 2 이렇게 나눠들 되잖아. 야, 우리라고 그렇게 하지 말란 법 있냐? 예, 그러면
상현, 하현처럼 나눠가지고 기획을 그럼 하겠습니다. 야, 이 새끼 봐라, 이거. 이 감이 없네. 야, 기왕 나눌 거면은 상, 중, 하 이렇게 나눠야지. 이거 돈 버는 법을 모르네. 우린 세 개로 쪼갠다. 알겠지? 해서 예, 뇌피셜이에요. 그렇게 귀멸의 칼날 최종장 무한성편의 첫 작품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이 2025년에 개봉하게 되었습니다. 무한성편이 3부작으로 기획이 된 만큼 원제에는 부제가 따로 붙어 있어요. 이번 극장판의 최종 보스인 아카자의 두 번째로 왔다.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났다. 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지닌 제레가 붙은 아카자 제레인데요. 일본을 제외한 한국 포함 다른 국가들에서는 일괄되게 부제 없이 무한성편으로 시리즈 1편이 개봉된다고 합니다. 아마 2편, 3편도 일본 내에서는 당연히 부제와 함께 개봉을 하겠지만은 타국에서는 그냥 무한성편 제2장, 파트 2 이런 식으로 개봉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추측하더라고요. 3부작으로 기획이 되었으니까 첫 출발 매우 중요하겠죠. 첫 판부터 자빠지면 후속편 제작이 불투명해질 수 있으니까요. 허나 그 누구도 무한성편의 흥행을 의심하지 않았고 이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국내 박스오피스 때 말씀을 드렸듯이 국내 성적은 350만 명에 육박해서 전 극장판 무한열차편의 국내 최종 스코어 220만 명을 아득히 뛰어넘었습니다.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고요. 현재까지 거둔 일본 내 성적은 대략 300억엔 2,800억 원으로 역대 일본 흥행 순위 3위에 올라 있습니다. 2위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약 317억엔인데 아마도 역대 2위 자리까지는 무한성편이 너끈히 올라갈 것 같죠? 1위 무한열차 수익이 400억엔이니까 앞으로 100억엔을 더 벌어야 할 텐데 지켜보기로 하고요. 전 세계 흥행 추이는 어떠하냐? 지금까지 대략 3억 불 정도를 벌어들였습니다. 무한열차 편하고는 2억 불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야, 이거 못 따라잡겠네 싶으실 수 있는데 무한성편은 아직 북미 및 유럽 시장에 개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쯤 되어서야 북미, 유럽 시장에 개봉할 예정인데요. 무한열차 편이 북미 시장에서 5천만 불 코로나 시국에 거뒀거든요. 지금은 그때보다 귀멸의 칼날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더 높아졌기도 했고 코로나 같은 것도 없으니까 북미 시장에서 모르긴 몰라도 5천만 불 이상은 벌어들이겠죠. 유럽에서도 일본 애니메이션 인기가 특히 프랑스에서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다면 북미, 유럽 시장 개봉 후에 재빠르게 5억 불까지 다다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극장판 2편으로 전 세계 수익 10억 불이라 야 대단하네요.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줄거리 요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줄거리 요약을 어떻게 해야 되나? 무한성편 요약만 하겠습니다. 그 전 내용은 92-1 92번째 에피소드 파트 1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제 무한성편 들어갑니다. 무잔이 귀살대와 혈귀관의 대결 끝장을 보자 해가지고 우부야시키 집에 왔습니다. 무잔이 우부야시키 요놈시키 하면서 죽이려는 순간 우부야시키가 자폭을 하죠. 어마무시한 폭탄이 터졌지만 무잔 끄떡없죠? 이럴 줄 알고 우부야시키 주 계급 중에 유일하게 히메지마 교메이에게만 무잔의 소재를 파악하려면 내가 미끼가 되는 수밖에 없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 미끼가 되어야만 무잔이 우리 계획을 눈치채지 않을 것이다. 무잔은 기껏 머리 하나 날린다고 죽을 놈이 아니다. 햇빛으로 태워야만 한다. 그때까지 지구전을 펼쳐야 하는데 네가 선봉에 서서 지구전을 이끌어다오. 계획을 털어놨었죠. 아니나 다를까 교메이가 무잔의 뚝배기를 날려버렸지만은 아주 손쉽게 재생이 됩니다. 뒤늦게 우부야시키 집으로 모여든 다른 주들과 탄지로가 덫에 걸려 이동 불가 상태가 된 무잔을 죽이려 드는 그 순간 땡! 현악기 튕기는 소리가 들리더니 무잔의 아지트 무한성으로 무잔과 모든 귀살대원들이 이동하게 되면서 합동 강화 훈련편이 끝났죠. 영화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무한성 말 그대로 무한한 공간의 무한한 방으로 구성된 성입니다.
육면체 모양의 방이 도처에 깔려 있고 이리저리 움직이기도 하는 등 까딱 잘못하면은 추락사하기 십상인 공간인데요. 폭탄 공격에 나름 큰 피해를 입은 무자는 무한성 깊은 곳에 숨어 부상을 치료하는 데 전념합니다. 탄지로를 포함한 귀살대원, 무잔의 행방을 찾기 위해 무한성 이곳저곳을 뒤지기 시작하는데요. 어차피 귀살대나 혈귀 두 집단 중 하나가 사라져야 이 모든 전쟁이 끝나니까 무잔도 이미 무한성에 모든 혈귀들을 다 불러 모아다 놨어요. 12귀월을 포함한 혈귀들이 귀살대원들이 순순히 돌아다니게 놔두지 않죠. 귀살대원 대 혈귀들 간의 전면전이 곳곳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 중 시노부와 제니츠는 쪼렙 혈귀들을 뒤로하고 각각 무한성 내의 특정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시노부가 찾은 곳은 혈귀 넘버 2 도우마가 있는 곳입니다. 시노부는 사심에 휩쓸려 대의를 그르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무한성에 다다르기 전에 꾸준히 해왔었죠. 이 말을 했던 이유는 다 도우마 때문이었습니다. 귀살때였던 자기 언니가 도우마한테 죽었던 거예요. 그 후 시노부는 복수를 다짐하면서 생전 언니가 입고 다녔던 망토를 착용해왔던 거고요. 마침내 내 언니를 죽인 원수 도우마를 만나게 됩니다. 언니 말 맞다나 도우마는 매우 상냥하고 친절한 말투를 지니고 있습니다. 허나 그 말투로 내뱉는 말들은 다 하나같이 섬뜩하기 그지없는데요. 자기는 늘 죽인 인간들, 그 중에서 특히 소녀들을 먹어치워왔다. 네 언니도 내가 야무지게 먹어야지 했는데 하필 그때가 동틀 때였지 뭐얌. 참 안타까웠는데 너 마침 잘 왔다. 너는 내가 네 언니 목까지 다 해서 맛깔나게 먹어치워줄게 하니까 그 차분하던 시노부 야마가 승천하기에 이르죠. 시노부 대 도우마, 도우마 대 시노부. 그 승자는 누가 될까요? 두둥. 자, 이제 제니츠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얘는 합동 강화편 말미에 하나 편지를 받았잖아요. 그때부터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 있었죠. 얼굴 그늘지게 만든 놈을 찾아서 제니츠, 무한성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무한성은 귀살대 아니면 혈귀만 있는 곳이잖아. 그렇다는 거는 얼굴 그늘지게 만든 놈이 혈귀라는 거죠. 그 정체는 바로 카이가쿠입니다. 어째 요놈 새끼 행색이 귀살대처럼 보여요? 맞습니다. 요놈은 전직 주 계급 귀살대원이었던 제니츠의 할아버지 쿠아지마 지고로 밑에서 제니츠와 함께 훈련받던 새끼였어요. 겁 많고 우유부단한 제니츠가 할아버지 표 훈련을 버거워했던 것과 달리 카이가쿠는 훈련을 꽤나 능숙하게 소화를 했는데요. 문제는 요놈이 살짝 좀 야갔습니다. 양아치 기질이 있어요. 왜 교메이가 귀살대 들어오기 전에 먹여주고 재워줬던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혈귀한테 공격당해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카이가쿠도 교메이 밑에서 먹고 자고 했던 그런 애였는데 얘가 혈귀한테 쫓기다가 지 살겠다고 교메인의 집 앞에 있던 등꽃향, 혈귀를 막아주는 실드를 차버려가지고 그 비극이 일어났던 겁니다. 근본적으로 마인드가 썩어빠진 새끼인데 능력이 좀 있다 보니까 쿠아지마 밑에서 이런저런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자기가 되게 쉽게 쿠아지마의 뒤를 이어서 번개의 호흡 계승자가 될 줄 알았는데 이 영감탱이가 저 약해 빠진 제니츠 새끼를 자기랑 공동으로 계승자에 임명을 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쿠아지마와 제니츠만 하면은 카이가쿠가 이를 갈았는데 카이가쿠 요놈이 알고 보니 제니츠처럼 귀살대가 된 겁니다. 귀살대로 활동을 하다가 상현 1장 코쿠시보에게 개발리게 됩니다. 카이가쿠의 잠재력을 본 코쿠시보가 강자한테 지는 거를 쪽팔려 할 필요는 없다. 너 좀 치는 것 같구나. 혈귀가 되어서 잠재력을 폭발시켜보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혈귀가 된 겁니다. 코쿠시보 말 맞다나 카이가쿠가 좀 치는 정도가 아니라 꽤나 잘 쳐가지고 그새 상현 6까지 레벨업을 하게 됐어요. 이 얘기를 전해 들은 스승님 제니츠 할아버지 쿠아지마가 이것은 나의 수치다 해가지고 할복 자살을 하게 된 거고요. 이거에 제니츠 야마가 돈 거죠. 그렇게 제니츠 대 카이가쿠 대결이 펼쳐지게 되는데 제니츠는 6개에 달하는 번개의 호흡 중 딱 하나 번개의 호흡 제1형만 쓸 줄 알죠. 반대로 카이가쿠는 제1형 빼고 다 할 줄 압니다. 포켓몬으로 치면은 이제 피카츄 몸통 박치기 vs 라이츄 100만 볼트 간의 대결인 건데 카이가쿠 입장에서는 아이씨 그깟 몸통 박치기 인 거죠.
이렇게 제니츠는 100만 볼트 앞에 번개구이가 되는 걸까요? 두둥! 이제 이번 영화 속 마지막 대결 구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얘는 빠르게 갈게요. 무한성에서 끊임없이 추락하던 탄지로를 기우가 구해줍니다. 그 후로 둘이 같이 무잔을 찾아서 무한성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데요. 이들 앞에 누가 넘버 3를 상현 넘버 3 아카자가 나타납니다. 아카자, 무한열차편 최종 보스로 나와서 랭고쿠 배에 빵꾸를 냈던 놈이죠. 탄지로 아카자를 보자마자 야마가 돕니다. 기유도 동료를 저 세상 보낸 놈이 자기 앞에 서 있으니 덩달아 야마 승천하죠. 둘이 합동 공격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아카자 2대1에 뭐 잘 대응을 해요. 야 탄지로 너 무한열차 때보다 많이 성장했다. 투기 실력이 올랐어. 투기 실력? 맞아. 아카자 저놈 새끼 랭고쿠 선배한테도 투기 했었는데 투기가 저놈한텐 무슨 의미지? 과연 아카자가 투기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탄지로와 기유는 투기 아카자를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시노부와 제니츠는 각각의 상현을 상대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까요? 다른 귀살대원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네즈코는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극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시리즈 자체가 액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작품이다. 라고 지난 무한성편 전까지의 이야기를 다뤘던 귀멸의 칼날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무한성편은 그 명성을 한껏 드높인 작품입니다. 어느 정도 기대는 했어요. 귀멸의 칼날 이꼬르 퀄리티 높은 작화, 다양한 각도로 비추는 연출, 이 합쳐진 저세상 액션 장면을 보여줘 왔기에 거기다 극장판이니까 진일보한 액션 장면을 당연히 선사해 주겠지 라는 기대감이 컸죠. 이전 극장판 무한열차 편 때 이미 자기들 역량을 입증하기도 했고 그로부터 5년이나 지난 지금 기술은 더욱 발전했을 테니까 이런 기대감을 갖는 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게 딱 극장에 앉아서 보는데 이 기대감을 아득히 뛰어넘는 결과를 선사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껏 극장에서 본 모든 애니메이션 통틀어서 가히 최고의 눈뽕이었습니다. 극한의 경지에 도달한 액션이었어요. 극장에서 본 애니메이션이라면 주로 뭐 할리우드 작품들이죠. 그중에서 액션이 좀 메인이 된 작품들이라고 하면 픽사의 인크레더블하고 드림웍스의 쿵푸 팬더 시리즈, 또 소니 애니메이션 픽처스의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시리즈들이 있죠. 극장 개봉작은 아니지만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도 액션 장면이 잔뜩 녹아 있고요. 무한성편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은 눈뽕 액션 선사했습니다. 기유와 아카자가 맞붙을 때는 제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TVA 때는 1초당 한 컷씩 컷 전환을 했었다면은 무한성편 기유 vs 아카자 전투 장면에서는 0.1초당 한 컷씩 전환되는 듯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수준 높은 작화를 0.1초만 쓴다고? 라는 아쉬움이 들 정도로 빠른 호흡으로 쉴 새 없이 휘몰아치니까 이게 점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고퀄리티 작화를 0.1초만 쓰고 버렸어. 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작화를 관객에게 선사할까? 이 작화들로 구성된 액션 장면의 쾌감은 나에게 얼마만큼의 만족감을 안겨다 줄까? 두근두근 되는 거죠. 왜 그 할리우드 셀럽들 중에 매일 뭐 새 신발 신고 다음날 버린다. 또 다음날에는 또 다른 새 신발을 신는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닥터드레였나 뭐 그랬는데 플렉스라고 해야 되나요? 뭐 낭비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 부를 이런 식으로 이제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무한성편도 뭐 조금 까라가 다르긴 합니다만 제작사의 자신감, 앞으로 내가 보여줄 게 더 많다, 우리 갖고 있는 거 많아 라는 패기가 0.1초 컷 전환에서 느껴졌습니다. 저였으면은 아까우니까 슬로우 모션도 막 걸고 그랬을 텐데 슬로우 모션 남발? 야 우리가 무슨 잭 스나이더인 줄 알아? 야 우리 유포 테이블이야! 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무한성편을 극장판으로 만들기로 한 가장 큰 이유가 이러한 액션 연출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최종장이니까 한판 거나하게 버려야 하는데 TVA로 가는 것보다는 극장판으로 가는 게 뭐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더 나을 테고 큰 수익을 벌어들이려면 우리 또한 또 크게 배팅을 해야 하니까 뭐 동기부여도
됐을 테고요. 이 같은 액션 구현, 쾌감 등의 이유로 극장판에 접근한 것이 아닐까 사료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스토리 구성면에서는 이게 아쉬웠던 점에서 말씀드려 보기로 하고요. 정확한 제작비가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본의 영화 산업을 고려해 봤을 때 무한성편이 제작비로 캐데언이나 인크레더블만큼 막 1,000억, 2,000억 원 쓰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극한의 가성비에 맞는 말이긴 한데 이 가성비가 높다, 극한의 가성비라는 표현 자체가 약간 가격 대비 효율은 높으나 그럼에도 저렴한 뉘앙스가 있지 않느냐를 풍기잖아요. 무한성편은 가성비라는 표현 자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얘가 애니메이션 액션 연출계의 상현도 아니야. 무잔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액션 구성과 그에 따른 빌런 배치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화 시작 한 10분도 안 돼가지고 바로 이제 시노부랑 도우마 맞짱 까잖아요. 관객들 눈길을 사로잡는 액션 장면을 영화 시작하자마자 배치를 해서 몰입감을 높이려 한 시도인 건데 여기서 이제 이 시노부랑 도우마의 액션은 무한성편에서 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선보여지는 거지 않습니까? 도우마는 그 전까지 등장 분량 자체가 적어서 당연히 처음일 수밖에 없다지만은 애니메이션에서 꽤나 자주 얼굴을 비췄던 시노부도 본격적인 액션 장면을 선보였던 적은 애니메이션상에서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애니메이션을 다 보고 무한성편을 보는 관객들에게도 저죠. 시노부의 곤충의 호흡 구현은 사실상 처음 저렇게 거창하게 보는 거다 보니까 기시감 같은 게 느껴지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그 다음 제니츠와 카이가쿠 간 대결에서는 제니츠의 병력 일섬은 기시감이 강하죠. 대신에 이제 카이가쿠를 통해 다른 종류의 번개의 호흡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제니츠의 병력 일섬 물리는 감이 없지 않았는데 카이가쿠를 통해 새로운 공격 패턴을 막 보여주니까 보는 재미가 상당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보는 동안 번개의 호흡 다른 형은 없나? 이랬었는데 호기심 해소도 무한성편이 해줬고요. 첫 번째 대결 속의 액션은 귀살대, 혈귀 둘 다 처음 관객에게 선보이는 비주얼이고 두 번째 대결 속 액션은 혈귀 쪽이 새로 선보이는 그림이고 그러다가 하이라이트 액션 장면 탄지로 기유 콤비 대 아카자로 가면은 액션 장면만 엄밀히 놓고 보자면 보여줬던 액션들 그간 계속해서 선사했던 액션들의 재활용이죠. 물의 호흡부터 히노카미 카구라뿐 아니라 심지어 빌런인 아카자조차 무한열차 때 어느 정도 그 액션을 보여줬잖아요. 가장 기시감이 강한 액션을 하이라이트에 배치하네 싶었지만은 말씀드렸죠. 기유랑 아카자 맞붙는 동안 저 입이 하고 벌어졌다고. 물방구인지 하이드로 펌프인지 기술 쓸 때마다 0.1초씩 컷 돌아가고 히노카미 카구라인지 카구리 한 마리 몰고 가세요인지 이 각도 저 각도로 막 보여주고 아카자 야메떼까지 360도 회전하면서 보여주는 것도 모자라서 풀샷이야. 0.1초 컷 편집 중간중간 정신 차려가면서 화면 가득 채운 액션 이곳저곳을 제가 훑어봤거든요.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작품? 없습니다. 그런 거. 진짜 초반 중반 액션은 얼마나 이제 새로운가 로 제작진이 시각적인 쾌감을 관객에게 안겨다 주기로 결정을 했다면 하이라이트 액션은 얼마나 다채로운가에 승부를 걸은 것 같아요. 제대로 통했고요. 무한성편 아이맥스관에서 현재 상영 중이긴 한데 아이맥스 포맷으로 제작한 작품은 아니라죠. 만약에 후속작들이 아이맥스 포맷으로 제작이 된다고 하면은 후속작 개봉 시에 저는 아이맥스로 보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참 황홀했어요. 빌런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그들이 인간이었을 시절 기준으로 뒤로 갈수록 천하의 개쌍놈에서 개쌍놈 그리고 쌍놈으로 서서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악의 물이 빠지잖아요. 도우마는 선민의식 가득한 사이코패스적인 캐릭터고 카이가쿠는 비열한 양아치 새끼고 아카자는 인간 시절로만 보자면은 약간은 좀 동정심이 있는 비극적이고 비참한 서사를 지닌 소년이죠. 무한성이라는 배경에 따른 병렬적 전개 구조 때문에 독립적인 한 작품으로 봤을 때 영화가 전반적으로 산만하고 파편적이라는 느낌이 강하긴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쉬웠던
좋았던 점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 텐데 3부작의 포문을 여는 작품으로 본다면은 뭐 이해할 수 있는 빌런 배치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상현 넘버 2인 도우마가 2편에서 깽판 한번 크게 벌릴 거잖아요. 이를 염두해서 1편에서 도우마가 얼마나 미친놈인지 쓱 소개하고 신호부까지 얌얌해서 관객들화 증폭시켜서 2편에 대한 기대감 깔아놓고 짜바리, 양아치, 중간 보스 나와주고 마지막에 아카자의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구성. 빌런들 간의 접합 지점이 아예 없다 보니까 하나의 유기적인 호흡으로 극이 전개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크긴 컸습니다만 기능적으로는 뭐 괜찮은 배치였다 싶더라고요. 무한성이라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무한성 배경의 좋았던 점 짚어보겠습니다. 이전 극장판이었던 무한 열차는 이름만 무한이었던 거잖아요. 혈귀가 득식을 대는 무한정 달리는 환상열차가 아니라 무궁화호, 새마을호처럼 보통 시민들이 탑승하는 열차였죠. 이번 무한성은 말 그대로 끝모를 공간 속에 혈귀들만 득식을 거리는 환상의 성인 거잖아요. 계속해서 이동하고 확장되는 것만 같은 수많은 방과 탑이 주는 압박감이 정말 상당하더라고요. 무한한 공간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그래 뭐 가슴 뻥 뚫리는 것만 같고 시원시원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계속 그 공간에서 제가 만약에 이리 뛰고 저리 뛴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 가면은 이 공간 자체가 저를 옥죄어 올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 망망대해에 나 홀로 조난당하면은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까? 나를 구해주러 오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좌절감만큼이나 이 끝없이 펼쳐진 바다에서 오는 압박감 또한 상당하다고들 하잖아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무한성은 뭐가 계속 움직이고 새로운 공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미칠 노릇이죠. 공간 자체가 하나의 빌런으로 작용하는 최종장에 걸맞은 배경이다라는 인상을 안겨다 주었고요. 영화 마지막에 꽁꽁 숨어있는 무잔이 암만 뛰댕겨봐라. 니들이 날 찾을 수 있겠냐? 뭐 이러잖아요. CG로 구현된 무한성 요기조기를 막 훑으면서 무잔이 그런 대사를 치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야 이거 못 찾겠는데 진짜? 싶더라고요. 원작을 뭐 안 읽어본 사람으로서 이런 말이 좀 뭐 결례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원작 속의 무한성에서는 이런 느낌을 저는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만화책이라는 매체적인 한계 때문에 뭐 지면의 한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뭐 무한한 성 그래서 무한성 그런갑다 하고 말았을 것 같은데 그러한 어떤 제한이라는 게 없는 애니메이션 세상에서 구현된 무한성을 딱 보아하니까 야 여기 계속 있으면 숨 막히겠다라는 느낌을 점차 전달해 주어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무한성 떠돌 때마다 울려 퍼지는 현악기 소리 띵 땡, 똥 이것도 기괴한 분위기를 고양시키는데 혁혁히 일조를 했고요. 여기까지가 좋았던 점이었고요. 그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적인 구조다 보니까 기승전결이랄 게 없어요. 3부작 중에 일부라지만은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지만은 그래도 독립된 하나의 영화인데 낙제점이죠. 무한성이라는 공간적 특성상 여기서 전투 벌어지고 저기서 전투가 벌어지니까 태생적으로 뭐 병렬적인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지만은 상영 시간이 2시간 30분 정도 되죠. 초반 시노부 대 도우마 30분, 중반 제니츠 대 카이가쿠 30분, 그리고 후반 뭐 탄지로 기유 vs 아카자 1시간 반. 이 확실히 따로 놉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극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거였으면 TVA로 내놨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시더라고요. 제가 좋았던 점에서 야, 이 액션이 죽입니다. 큰 화면 극장에서 보니까 개쩔더라고요. 야, 속편 IMAX 포맷으로 개봉하면은 저는 보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런 구성이었으면은 TVA로 내놨어야지 라는 일각의 어떤 비판도 공감이 좀 됐습니다. TVA는 병렬적인 구조가 흔하니까요. 여기서는 탄지로가 쟤랑 싸우고 있고 저기서는 제니츠가 얘랑 싸우고 있고 대신에 TVA는 그러다가 회차별로 끊어져 있으니 쉬어가는 텀이 있지 않습니까? 병렬 구조를 보다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죠. 반면에 무한성편은 어디까지나 말씀을 드렸듯이 한 편의 영화잖아요. 총집판과 같은 이러한 구성은 이거 옴니버스 영화라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전 극장판인 무한열차편과도 확연하게 비교가 됩니다. 무한열차편은 제작진이 기승전결이 명확하기에 극장판으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는 말이 와닿을 정도로 한편의 독립된 분명한 서사를 지니고 있어요. 폐쇄된 공간에서 전투가 벌어지니까 설령 다른 열차칸에서 각기 다른 적을 상대하고 있다 한들 하나의 목표, 혈귀로부터 승객들을 구하고 혈귀를 처단하라로 귀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죠. 큰 틀에서 무한성 3부작도 무잔을 처단하기 위한 여정이라지만은 그래도 한 영화당 유기적으로 좀 각각의 요소가 맞물리는 최소한의 모습이라도 보여줬어야 하는데 이 작품은 그러지를 못했다. 예, 그 점이 아쉬웠고요. 구성적인 측면에서 아쉬웠던 점을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아쉬웠던 점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애니메이션 때하고 똑같죠. 예, 왓챠피디아의 한 유저분이 장편 영화를 보러 갔는데 중간중간 단편 영화가 계속 나옴이라는 평을 남기셨어요. 그분 말씀처럼 5분마다 너, 나, 쟤, 얘 회상 장면 나오고요. 일 벌린 뒤에 부랴부랴 설명 가져다 붙이고요. 그렇게 단편 영화 한 편 뚝딱 완성이 되고요. 귀칼했다. 반복되는 회상 장면에 대해서 이제 무한성편을 통해 귀멸의 칼날을 처음 접하신 관객분들 말씀으로는 상세히 설명을 해줘가지고 이해하기가 편했다, 친절하더라 하시던데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저도 이해가 잘 됩니다만 애니메이션을 쭉 본 사람에게마저 새로운 정보로 가득한 단편 영화가 틀어진다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죠. 신오브 언니 관련 회상은 그나마 이전 애니메이션에서 데이 앞에 사적 감정을 투영해서는 안 되겠지 같은 신오브 대사를 통해 약간의 떡밥을 뿌려 놓았다고는 하나 그 긴 애니메이션을 걸쳐서 뿌려 놓은 떡밥이 신오브 도우마 관련 서사의 20%가 될까 말까? 이고 남은 80% 그 이상을 영화에서 쏟아버리니까 신오부의 그 강렬한 액션이 주는 그 언니의 죽음에 대한 복수 의지, 맹렬함, 처절함 등이 덜 느껴졌습니다. 언니를 죽인 저 망할 놈의 도우마, 신오부가 드디어 만났구나. 신오부 간바떼가 돼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귀멸의 칼날과 구성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왜 어벤져스 엔드게임 보면 스칼렛 위치가 타노스를 만났을 때 넌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라고 하니까 이제 그 타노스랑 이 타노스가 다른 인물이다 보니 난 너 처음 봤어 라고 응수를 하잖아요. 스칼렛 위치의 분노도 이해가 되고 타노스의 어이없어 하는 대꾸도 이해가 되는 이 장면이란 말이죠. 웃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로 이제 호이짜를 벌이지 않습니까? 스칼렛 위치가 처음부터 풀파워로 막 이렇게 싸우는 게 대번에 납득이 되죠. 이렇듯 최종장이라면은 그간의 서사가 좀 쌓여가지고 폭발하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최종장 들어서야 폭탄을 개발하고 설치하고 깔아놓고 터뜨리기까지 하면은 다 해버리면 이거 어쩌자는 거냐. 제니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신오브 언니는 그나마 애니메이션의 간간히 모습이라도 드러냈지 카이가쿠는 제니츠의 사형으로서 애니메이션의 제 모습을 드러냈던 적이 거의 없잖아요. 거기다가 얼씨구? 제니츠랑 같은 귀살대였네? 아니 그러면 지나가는 말이라도 내 아는 사람도 귀살대인데 이렇게 제니츠가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대사라도 나왔는데 놓친 거라면은 스미마생 하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거는 신오브 언니보다 사전 분량이 적다 보니까 카이가쿠가 등장을 했을 때부터 퇴장할 때까지가 너무 갑작스럽다고 느껴졌어요. 더 가관인 거는 좋다 이거예요. 회상 장면도 그렇고 일 벌리고 설명하는 거 다 귀멸의 칼날 특이다 하고 넘어가 준다 쳐도 번개의 호흡 제7형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는 이건 아니죠. 그간 제니츠가 번개의 호흡 제1형만 주구장창 써왔기 때문에 카이가쿠를 상대로 병력 일섬 원툴로만은 대항하기 어렵겠구나 예상은 했어요. 그렇다면 회상 장면으로 각성을 해서 슈퍼그레이도 병력 일섬을 쓰겠구나. 혹은 자기 목숨을 걸고 이제 회상 후 각성해가지고 6연속, 8연속, 12연속을 뛰어넘는 무한 병력 일섬을 선사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알고 보니 그새 제2형, 제3형도 제니츠가 터득했다더라 라고 했을지언정 제니츠가 그간 제1형만 쓰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흔적들 하나도 안 보여줘 놓고서는 이게 뭐 하자는 짓이야? 라는 불만을 접어놓을 각오까지 했었어요. 그냥 봐주자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작가 양반 뭐요?
제7형? 6형까지밖에 없는 번개의 호흡에 갑자기 새로운 형을 제니츠가 쓴다고? 떡밥을 단 한 개도 안 뿌려놓고 제7형이 나와? 멋있죠. 기깔 나요. 맞아요. 허나 어디까지나 시각적으로 멋있는 거지 관객으로 하여금 제니츠 해냈구나 이런 쾌감이 전혀 들지 않는 액션 장면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니츠 너는 나의 자랑이다 하는 것도 일단 대사 자체가 천편일률적이어서 좀 예상 가능하기도 했고 좀 유치하기도 하고 그러긴 했는데 제니츠가 꾸준히 제1형만 쓰는 것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은 지나가는 탄지로가 제2형, 제3형 연습하는 거야? 할 때 제니츠가 아니 그것만으로는 안 돼. 이런 말 한마디라도 깔아놨더라면은 할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당신의 자랑 번개의 호흡 유일 계승자 제니츠가 마참내 해냈습니다. 할 텐데 이런 감정적인 쾌감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비약적인 발전이 소년 만화 재미의 큰 축을 담당한다지만은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새로운 형 보여줘 버릇 하잖아요? 나중 가서 제니츠가 또 활약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혈귀한테 좀 밀린다 할 때 다짜고짜 번개의 호흡 제 108형 108번뇌 내가 그새 시청자 몰래 숨어서 배워놨징 이러면 만사 오케이예요. 참야 만화 쓰기 쉬워요. 그럼 대망의 하이라이트 때는 어땠느냐. 탄지로가 투기 운운하는 아카자를 보면서 쟤 왜 자꾸 투기 거리는 거야? 맞아 그때 하잖아요. 야 드디어 귀멸의 칼날도 떡밥이라는 거를 쓰는구나. 아카자를 쓰러뜨리는 것도 결국에는 일륜도가 아니라 탄지로의 죽방 투기이잖아요. 야,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인가 하면서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아카자의 서사도 이렇게 토파보자면 귀칼 애니메이션상의 아쉬웠던 점. 귀칼이 늘 강조해온 혈귀들은 인간 시절에 주변 인간들에게 어떠한 상처를 받았는가. 그들이 혈귀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가 이제 목 날아가기 일보 직전에 휘두르뚝딱 나와버려가지고 좀 갑작스럽고 그래서 휘발성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또 근본적으로 가해자 서사여가지고 불편한 느낌이 있다. 기왕 가해자 서사를 할 거면 그런다고 네 죄가 씻기는 것이 아니야. 일갈에도 그만큼의 가해자 서사만큼의 시간을 할애를 하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대사 몇 줄로 끝내버리고 혈기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무잔에게 돌리는 영악한 작법이라도 택해서 가해자 서사에 대한 불편함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아카자 서사도 갑작스럽다는 느낌이 없진 않지만 회상의 호흡이 귀멸의 칼날 패시브 스킬이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그러면 휘발적이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할애된 만큼 단편영화 아주 잘 짜인 단편영화 한 편 보는 것 마냥 감정적인 빌드업이 착실해가지고 휘발적이다라는 인상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불꽃놀이 장면이라든지 마지막 포옹 장면이라든지 뭉클했고요. 음악 선정 그때에 맞춰서 훌륭했고요. 무한성편의 주인공은 아카자다라는 평이 따라서 크게 공감이 됐고요. 과거를 회상하는 아카자가 나는 저승에 가도 사랑하는 이들 곁에 가지 못하겠지? 라는 것을 스스로 계속해서 깨닫는 모습 또 가해자 서사와 일갈 간의 밸런스가 맞아떨어지는구나 라고 느껴졌고요. 여기까지는 좋았던 점이잖아요. 좋았던 점인데 그래도 상현이라는 계급이 일단 사람 한두 명 죽인 게 아니라는 뜻이니까 또 랭고쿠 배에 빵꾸도 낸 전적이 아카자가 있으니 관객들 간에 미화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세탁 좀 작작해라 이런 평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세탁은 과거에 했던 악행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행위라 한다면 미화는 나쁜 짓을 덜 나빴던 짓으로 잘한 일은 더 잘한 일로 포장해주는 스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비춰보면 아카자의 서사는 세탁인가 아닌가 를 두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화보다는. 저는 세탁, 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의 시작, 아카자가 소매치기를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투병 중인 아버지가 드셔야만 하는 약은 겁나 비싼데 집안은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이 소매치기를 그 어린 소년이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잖아요. 귀칼 세계관에서 질병은 자연재해예요.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이쇼 시대 때니까 지금 같은 방역 체계가 있던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 아닌가 싶으실 수 있지만은 권력자건 소시민이건 가난하건 부유하건 질병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만화는 계속해서 보여줘요. 무잔과 우부야시키 사례가 대표적이죠. 암만 돈 많고 권력 떵떵거리면 뭐합니까? 젊은 나이에 병 걸려서 골골대고 앉아있는데 그럼 가난은 어떠냐? 가난은 일종의 사회적인 재난인 거죠. 이거를 쌍으로 아카자가 맞닥뜨렸으니까
소매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자연재해 플러스 사회적 재난을 보여줌으로써 그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거잖아요. 저 어린 소년이 이런 상황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물건 훔쳐서라도 지갑 훔쳐서라도 약값 구해야지 어쩌겠냐 이건데 한 번만 그랬더라면은 딱 한 번만 소매치기를 했으면 그래 참 야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쟤도 뭐 하고 싶어서 했겠냐? 어쩌겠니? 야 이거는 뭐 세탁이라고 보기 힘들지 않겠어? 했을 거예요. 문제는 아카자가 소매치기를 한 번 할 때마다 문신 개수가 늘어나잖아요. 총 3번이나 하게 되지 않습니까? 3번은 정도가 좀 지나쳤다. 예. 3번씩이나 해놓고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좀 정도를 지나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그럼 어떡하냐? 그 가난한 환경에 살고 있는 꼬마애가 아빠 약간 마련한다고 할 수 있는 게 뭐 범죄 말고 뭐 더 있겠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 구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3번째 소매치기를 해가지고 아카자가 관아에 잡혀갔을 때 사또 나으리가 야 일해서 돈 벌어라 뭐 성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카자가 이를 듣고 비웃죠. 왜 비웃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더 상세하게 보여줬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소매치기를 한 번 딱 해가지고 처음 잡혔어요. 같은 사또로부터 성실히 살아라 일하면서 돈 벌어라 아직 애니까 뭐 100대 때릴 거 뭐 10대만 때려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아 이거 너무 아픈데 10대만 맞아도 이렇게 아픈데 또 소매치기를 하면 100대나 맞는 거잖아. 아우 싫어 그럼 열심히 뭐 노동을 해서 벌어야지 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어요. 죽어라 일했어요. 나쁜 어른들이 임금체불해 착취해 학대해. 야 내가 노동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들지 않은 비겁한 새끼들이네. 그래서 결국 또 쓰리꾼이 됐어. 잡혔어. 너 왜 또 왔니? 라는 사또에게 아카자가 억울함을 막 호소합니다. 아 제가 사또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악덕 사장 이놈 새끼한테 제가 이런 꼴을 당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나랍니까? 하는데 사또가 이를 들은 채 만채해요. 왜냐? 그 악덕 사장한테 사또가 얻어쳐먹은 게 많거든. 야, 이 인간 세계 썩어 빠졌네. 해가지고 전문 쓰리꾼이 되어버렸다. 로 이어졌더라면은 거기다가 그러다가 뭐 그 사부님 만나가지고 예비 신부랑 눈 맞아가지고 마음 잡고 살아봐야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악덕 사장 새끼가 내 사부님이랑 예비 신부를 독살한 무술단체의 수장이야. 세상 정의로운 무술인 양 으스댔던 놈들이 비겁하기 짝이 없는 새끼들이었어. 어른으로서도 그렇고 무술인으로서도 비겁 그 자체인 종자들이야. 그래서 그 놈들 조지러 갔어. 이랬더라면은 가해자 서사건 나발이건 간에 납득이 쉬이 됐을 겁니다. 아카자 아니 하쿠지가 비겁한 무술 집단을 상대로 벌였던 복수극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극에서 또 설명을 해주잖아요. 뭐 내장이 나뒹굴고 눈알이 천장에 뭐 붙어있네 마네 뭐 이런 정말 끔찍하다라는 얘기까지 덧붙여서 해주니까 하쿠지의 안타까운 사연과 그의 악행 간의 밸런스가 맞아 떨어진단 말이죠. 더불어서 아카자가 이제 패배를 인정하고 죽으려고 할 때 무잔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영으로 나타나가지고 야 강해지고 싶다며 임마 이렇게 끝날 거야? 너 이런 새끼였어? 라면서 이제 막 표독스러운 면모를 보이지 않습니까? 지 일광욕하고 싶은 욕심에 저 불쌍한 하쿠지 안 보내려고 생 떼를 쓰네? 라는 인상을 안겨다 주는 무잔 저 개새끼까지 시전이 된 거죠. 이렇게 밸런스가 맞춰진 상황에서 모든 것의 시작 쓰리꾼이 될 수밖에 없던 이유에 대해 좀 더 공을 들였더라면은 어차피 이 정도로 아카자 전사를 영화에서 할애할 거였다면은 원작에서 서사적으로 좀 부족했던 부분을 메꿨어야 하지 않을까. 이 부분만 채워졌더라면은 영악한 가해자 서사가 완성이 됐을 텐데 세탁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을 텐데 아쉬움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영화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을 보고 제가 느꼈던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영화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에 대한 제 별점은 3.0 나쁘지 않은데 입니다. 무한열차편에도 제가 3.0을 줬습니다. 무한성편이 3부작 중에 일부에 해당한다라는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독립적인 완성도가 무한열차편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점수가 좀 더 낮게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액션이
기가 막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만회하게 되더라고요. 이동진 평론가께서도 무한열차 편도 그렇고 무한성 편도 그렇고 한 줄 평에 꼭 액션, 액션, 액션이라는 그 표현을 명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만큼 이 작품에서 액션이 가장 큰 매력을 차지하는데 무한성 편은 그 매력이 극한에 달해서 아쉬웠던 점들을 상당 부분 커버 쳐주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그 결과 3.0 나쁘지 않은데 라는 점수를 주게 되었습니다. 영화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극한의 액션과 회상의 호흡, 귀칼이 귀칼했다 입니다. 회상을 남발할 수밖에 없는 어른들의 사정은 알겠어요. 액션에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딱 봐도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회상씬으로 들어가서 좀 액션 비중을 낮춰야죠. 제작비 절감을 해야죠. 어떻게든 버짓 안에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회상을 좀 우겨 넣는다는 어른들의 사정 이해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지나쳤다. 대신에 액션이 메꿔주다 보니 밸런스를 이루더라. 이것이 곧 귀칼의 정체성 아니겠나 해서 극한의 액션과 회상의 호흡, 귀칼이 귀칼했다 라는 한 줄 평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조여정, 정성일 배우 주연 살인자 리포트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볼 생각은 없었는데 호평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봐볼까? 라는 호기심이 들어서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살인자 리포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봄 나 아니거 봄 요봄 남봄 92번째 에피소드 파트 2 영화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